안녕하세요. 아는 비서관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지긋지긋한 질문. 요즘 술자리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서도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죠. 뉴스만 틀면 G2, G2 하는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냥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새우가 그냥 새우가 아니라 고래를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을 아는 타짜 새우라면 어떨까요? 왕시상 교수의 Boundless Winds of Empire. 한국어는 제국의 무한한 바람 정도 되겠네요. 최근 미국과 한국 학계에서 입소문을 좀 탔던 책입니다. 왜냐, 이 책의 주장을 들으면은 도파민이 좀 터지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굽신굽신의 대명사로 배운 조선의 4대 외교가 사실은 명나라를 상대로 했던 조선의 고단수의 밀당이자 심지어 가스라이팅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친 실화 2개를 통해서 600년 전에 조상님들이 썼던 외교 치트키를 한번 해볼 겁니다. 중국에 표류했다가 일본 해적으로 몰려 죽을 뻔한 관리가 말빨 하나로 살아남은 썰, 그리고 쿠데타로 조카의 왕위를 뺏은 피해 군주가 외교문서 하나로 황제 인정을 받아낸 역대급 사건까지. 그리고 그 일화에서 우리가 얻을 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머릿속에 박힌 고정관념부터 부셔보죠. 조공 책봉 체제. 단어만 들어도 막 좀 짜증이 나지 않나요? 뭔가 중국 황제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아이고 형님 올해도 조공 바치러 왔습니다요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왕시장 같은 학자들은 그게 판타지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조공 시스템이라는 것도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만든 규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 같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같이 규칙을 만들고 때로는 그건 좀 하면서 협상하고 다투는 시끄러운 시장판에 가까웠다는 거죠. 조선 외교가 성공한 건 조공 시스템의 규범을 따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규범을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아닙니까? 그럼 사대는 뭐냐? 큰 것을 섬긴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거의 DNA 수준으로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해에 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대가 무슨 굴욕적인 이념 같은 게 아니라 애매한 역사를 가진 여러 외교적 관행들을 편하게 부르던 실무적인 약어에 불과했다고 봐요.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생존 아이템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했냐? 실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명분상으로는 고개 좀 숙여주는 척, 비행기 태워주면서 뒤로는 선진문물 따가고 경제적 이익도 좀 쏠쏠하게 챙기고 무엇보다 황제가 인정해준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아우가 형님 대접해주네 하고 자존심 채우고 조선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국가 안보와 발전을 다 챙기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 아니었냐는 겁니다. 자, 그럼 조선 외교의 진짜 목표, 핵심 컨셉은 뭐였을까요? 바로 비하 속의 즉 그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찾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명나라의 세계관, 즉 유교적 이상,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고전, 천하질서의 논리를 조선이 오히려 더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명나라를 압박하고 조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거죠. 왕시창 같은 사람은 이걸 조선이 명나라의 정당성 확보 전략에 스스로를 끼워넣어서 제국의 전통 안에서 주주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깡패랑 싸울 때 주먹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깡패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의리나 규칙을 더 잘 이용해서 깡패를 바보 만드는 그림.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조선 외교의 클래스였습니다. 조선 외교관들은 뭘로 싸웠을까요? 칼? 활? 아니요. 붓과 입으로 싸웠습니다. 저자는 시, 여행기, 문집 같은 자료들을 탈탈 털어서 그 사람들의 무기가 뭐였는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례, 즉 리추얼은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었어요. 권력 협상이 벌어지는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1488년에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조선 국왕이 말을 타고 맞이해야 하나 아니면 가마를 타고 맞이해야 하나 를 두고 엄청나게 싸운 기록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싶죠. 이게 바로 급을 정하는 기싸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또 명나라 사신들과 주고받은 시를 모은 황하집 같은 걸 보면 이걸 통해서 조선 관료들이 단순한 아랫사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은근슬쩍 만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실전 사례를 한번 보죠. 1488년에 최부라는 조선 관리가 제주도에서 부친상을 당해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합니다. 근데 당시 중국 해안에는 왜구들이 들끓었거든요. 당연히 최부 일행들은 외적으로 오인받아서 바로 목이 날아갈 뻔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근데 여기서 최부가 꺼내든 무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붓이었습니다. 최부는 한자로 대화하는 필담을 통해서 자신의 조선의 관리임을 증명해냅니다. 근데 그냥 증명한 게 아니었어요.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 지리에 대한 미친 수준의 해박함을 보여줘서 중국 관리들을 그냥 입덕시켜버립니다.
이 사람 찐 선비네 하게 만든 거죠. 죽음의 위기를 문화적 권위로 돌파해버린 겁니다. 최고의 필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 관리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조선 군대 몇 명이야? 세금은 얼마나 걷어? 같은 민감한 국가 기밀들을 툭툭 던져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최부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말할 수 없다고 버텼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저는 글만 읽는 유신이라 그런 실무적인 거 잘 모릅니다. 문과라서 모른다 라는 식의 이런 한마디로 국가 기밀은 완벽하게 지키면서 자신은 속세 얘기에 관심 없는 고결한 선비라는 이미지까지 강화한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서 신뢰를 챙겼다라는 겁니다. 최부 개인의 능력이기도 했지만 이건 당시 조선 외교의 기본 스탠스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시창 같은 학자는 조선과 명 사이에는 결정적인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했다고 지적해요. 즉 조선은 명나라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었지만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 거의 깜깜이었다는 거죠. 조선 사신들은 외교관이자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명나라 조정의 파벌 싸움부터 시장 물가까지 싹 다 기록해서 보고했어요. 최부가 목숨 걸어서 쓴 여행기 표해록 역시 살펴보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성종한테 바치는 최고급 해외 정보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이런 정보력이 바로 힘이었다는 거예요. 상대의 패를 다 알고 게임을 하는 타짜처럼 조선은 이 정보 우위를 통해서 외교 무대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판을 좀 더 켜서 한번 보죠.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이 걸렸던 외교전입니다. 1453년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칼을 빼듭니다. 김종서 같은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어린 조카 단종을 협박해서 왕위를 빼앗아버리죠. 이게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이건 뭐 유교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최악의 폐륜이자 반역이었어요. 정통성이 그냥 0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반발이 엄청난데 과연 이 피 묻은 왕자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세조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명나라 황제의 인증, 즉 책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세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왕이 아니라 그냥 왕이 훔친 도둑놈일 뿐이에요. 국내 반대파들이 이걸 빌미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하면 명나라가 또 뭔데 하면서 군대를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세조의 정치 생명이 이 책봉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쿠데타로 조카를 내쫓은 이 막장 스토리를 대체 어떻게 포장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외교 능력 만렙 테스트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세조와 책사들이 기가 막힌 수를 씁니다. 잘못됐다고 비는 대신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간 거죠. 명나라에 보낸 사신, 주청사의 외교문서, 즉 표문의 논리는 대략 폐하. 사실 전임 국왕이 너무 어리고 약해서 김종서 같은 가신들이 국정을 농단했고 나라가 곧 망할 뻔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문 맞춰서 간신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 이건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명나라의 동쪽 울타리인 조선을 튼튼하게 만든 충정이었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왕위 찬탈이라는 사건의 프레임을 국가 안정화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다 황제 폐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생색까지 내는 이런 배짱.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사람, 신숙주를 지목합니다. 단종을 버리고 세조에게 붙었다는 이유로 숙주나물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변절의 아이콘이죠. 하지만 신숙주는 당대 최고의 외교 전문가이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신숙주한테는 단종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도 국가 시스템의 안정이 더 중요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세조의 쿠데타가 이미 현실이 된 이상 어떻게든 그 체제를 안정시키고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내서 국가적 혼란을 막는 게 외교관으로서는 자신의 소임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이런 변절은 어쩌면 개인의 평판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한 고독한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6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21세기로 돌아와 봅시다. 판이 완전히 똑같아요. 명나라가 천하, 즉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중화 질서 안에 있다 라는 세계관을 내세웠다면 지금의 미국은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내세웁니다.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같아요. 그 시대의 최강 대국이 자신의 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이라는 점이죠. 조선이 명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생존해야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세계관 안에서 생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조선시대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고래, 중국이 등장했다는 거죠.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룰을 따르기만 하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판을 깔려고 하고 있죠. 그 핵심 전략이 바로 화합권, 즉 담론 권력입니다. 이제 우리 룰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그리고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입니다.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 주권과 발전을 우선시하는. 그동안의 미국과는 다소 다른 세계관을 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는 대표적인 전장이 바로 부채함정 외교 논쟁입니다.
서구에서는 중국이 가난한 나라에 일부러 빚을 잔뜩 지게 한 다음에 항구나 자원을 뺏는다라고 주장하죠. 딱 뭐 나쁜 중국 프레임입니다. 분명 체이텀 하우스 같은 유력한 싱크탱크나 여러 학자들은 뭐 그거 사실 별로 증거가 없던데 신화에 가깝다. 스리랑카 항구 사례도 파고들고 보면 현지 엘리트들의 부패 문제가 더 컸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누가 100% 맞냐를 떠나서 이게 바로 현대판 수사 전쟁인 거죠. 레토릭 전쟁인 거죠. 중국의 1대1로라는 그런 정책 행위를 두고 그 임의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담론 싸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처지가 어떻냐. 오랫동안 우리 외교의 금과 옥저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죠. 실제로 데이터를 볼까요? 지난 20년간 중국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1위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19.5%로 19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고 미국 비중은 18.7%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두 나라 간의 수출액 격차가 21년 만에 최소치로 좁혀진 거예요. 뭐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폐기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경제와 안보가 이제 뒤엉켜버린 거죠. 더 복잡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진 호감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80%에 달해요.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일수록 반중 감정이 더 강하다는 특징도 보이죠. 정부가 외교적으로 아무리 전략적인 모국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여론은 이미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여론 지형에서 정부의 외교적 선택지가 좁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600년 전의 조선의 지혜를 21세기에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하 속의 현대적인 적용입니다. 조선이 유교 경전을 통달했듯이 한국은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나 아니면 중국의 인류 문명 공동체 담론 이 두 개의 운영 체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역이용해서 허점을 찌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때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니들이 만들었던 규칙 기반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앞장서서 따지는 겁니다. 중국이 만약에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너네들이 주창하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은 어디 갔냐? 라고 되묻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양쪽 모두에게 없으면 죽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게는 안보 최전선이자 반도체 배터리나 조선 같은 기술의 공급망의 핵심으로서, 그리고 중국에게는 미국의 기술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협력 파트너이자 서방을 이해하는 안정적인 경제 파트너로서 말이죠. 우리를 때리는 게 곧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입히는 자해행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양다리 걸치는 해칭 전략을 넘어서 양쪽 심장부에 깊숙이 관여하는 얽힘 전략입니다.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등이 두 고래를 잇는 척추가 되는 거죠. 조선의 외교는 명나라와의 1대1 양자 관계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바로 세 번째, 연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견국들과 늑대 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호주, 캐나다,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전부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국가들과 함께 야 너네가 말한 원칙 좀 지켜라 라고 한 목소리 내는 겁니다. 한국 혼자 항의하면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여러 중견국들이 연대해서 압박하면은 그 파급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비하 속의 전략을 멀티플레이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조선이 가졌던 정보 비대칭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해보는 겁니다. 미국 의회나 백악관의 내부 역학,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파벌 갈등, 오하이오주나 스촨성의 민심 변화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는 전문가 집단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건 그냥 뉴스 헤드라인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최부가 그랬던 것처럼 워싱턴과 베이징의 공기를 읽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그 맥락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정보 분석력이 있어야만 앞서 말한 전략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뭐 다시 줄타기 하자는 얘기 아니냐, 뭐가 다르냐. 줄타기는 주어진 줄 위에서 균형만 잡는 수동적인 행위죠. 근데 이거는 줄을 직접 만들고 양쪽에 팽팽하게 연결해서 내 쪽으로 한번 끌어당겨 보겠다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판을 읽는 걸 넘어서 판을 짜는 외교를 해보자는 거죠. 강대국이 그냥 무시하면 끝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강대국도 명분과 평판을 먹고 삽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스스로 뒤집는 내로남불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죠. 특히 우리 혼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대해서 너 왜 말 바꾸냐 라고 지적하면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파워의 역학이죠. 그래도 또 결국 주먹이 법 아니냐, 너무 이상적인 소리다 이런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중견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먹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의와 논리를 우리의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은 이런 이상적으로 보이는 전략으로 200년 넘는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힘이 부족했으니까 더 뭐를 써야 하는 게 진짜 현실주의 아닐까요? 미국은 배신자라고 할 테고 중국도 등 돌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죠.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마스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면 이도저도 아닌 박쥐가 되지만 완벽하게 구사하면 양쪽 모두한테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미국한테는 규칙 기반 질서의 가장 모범적인 수호자로, 중국에게는 상호 존중의 완벽한 파트너로 포지셔닝 하는 거죠. 결국 언어의 기술이고 외교의 예술이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이런 고민도 남습니다. 우리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긴 안목,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두 거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600년 전의 우리 역사는 다른 답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줄 타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한테 필요한 튼튼한 줄을 만들고 그 양쪽에 그 줄을 팔고 그 줄의 중심이 언제나 우리의 이익이라는 표대에 단단히 묶여있게 만드는 겁니다. 수동적인 균형자가 아니라 스스로 전략적 환경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타짜새우의 생존법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왕시샹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조선식 외교술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21세기인 대한민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걸림돌은 또 뭐가 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